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5월 시상식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세부 분야 정치 행정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 정치 행정 3개의 소재를 하고 경제 산업도 조금 해볼 계획입니다. 자, 크게 3개의 소재가 있는데요. 자, 윤 당선인이 이번에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님을 이제 지명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장관들 인선도 쭉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초대 이제 정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얘기들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김정숙 여사. 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되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이제 주요 행사 때마다 옷을 많이 다르게 입고 나가는데 그 옷값이 사비로 산 게 아니라 어떤 특활비라든지 의전비로 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매년 이때쯤 되면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게 되는데 자, 이번에 이제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니까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작년에 평균적으로 한 1억 6천만 원 늘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주요 이제 장관 그리고 총리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국무총리로는 한덕수 님이 지명이 됐습니다. 전 총리셨죠. 자, 4월 3일과 13일에 걸쳐서 이제 5월 이후에 취임하는 새 정부의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요.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임명됐다. 전 총리라는 말은 이전에도 한번 총리를 했었다 얘기죠. 언제 했었냐? 자,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주미 대사를 지내면서 뭐 미국 통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통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이제 성향이 이제 더 좀 미국 쪽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 외에 이제 부처들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았던 부서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부, 국토교통부에는 이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명했고요. 그 다음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죠. 우리나라 부총리가 이제 2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이제 교육쪽 부총리를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고, 그 다음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분들이 법무부하고 보건복지부였는데, 법무부 한동훈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명을 하고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검증 절차 더 많이 거치게 되겠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정권 마지막이 되면은 레임덕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기존 정권에 대한 어떤 뭔가를 잘잘못을 좀 찾아내는 일들이 많은데, 자, 이번에 나온 내용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옷값 공방 확산. 그래서 의상비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논두렁식의 재판이다. 가짜뉴스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활비
특활비로 산 거 아니냐? 특활비 내역 공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맞붙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옷값 사치 의혹이었죠. 지난 5년간 공식 석상에서 입고 나온 옷만 찾아봤더니 178벌이더라. 한 달에 한 3벌꼴로 바꿨다. 근데 이 옷이 뭐 싼 건 아니다. 비싼 것도 많다. 그럼 이거를 다 살 수 있었겠냐?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지출이 사비가 아니라 항상 이제 부패의 중심이 되는 특활비, 특수활동비라고 얘기합니다. 특활비에 산 거 아니냐? 또는 의전비에 산 거 아니냐? 의전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 의전비에 산 게 아니냐? 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죠. 자, 특활비. 자, 항상 이제 특활비에 대한 논란이 매 정권 말마다 나타나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냐? 특활비라는 것은 정보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운행. 그래서 국정활동과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이제 부정부패 온상이냐면은 서명만 하면은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은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활비를 얼마 썼다, 어디 썼다는 거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영수증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영수증 필요 없고 사용처 보고할 필요 없고 사인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눈먼 돈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통 비리의 온상이죠.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의 뭐 사비로 샀냐 아니면은 이 정부의 세금으로 샀냐 찾을 때 특활비를 상당히 많이 조사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특활비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자, 소송으로 심화되었으나 결국 비공개로 그냥 묻혔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에 특활비에 대한 내용을 밝혀달라 했더니 밝히지 않았는데 밝히지 않으니까 자, 납세자 연맹에서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활비 공개해라. 법원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거기에서 불복을 했습니다. 불복을 하면서 이제 불복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겠죠. 그죠? 불복 기간이 뭐 하면서 소송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퇴임하게 되면은 이 특활비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개가 불가능해져요. 왜 그러냐? 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보면요. 대통령 기록물의 안전한 보정을 위해서 현행법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경우에 사생활 관련된 거는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비공개할 수 있다.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되니까 불복하게 되고 이제 2심 진행되기 전에 퇴임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소송은 각하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공개가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특활비가 일정 부분 이제 눈먼 돈이라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정권에서 관례였다. 이런 것까지 건드리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양당의 설전을 보면은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누가 썼는지 그 사인 누가 했는지만 알려달라. 국가 기밀이냐? 국가 기밀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썼다면은 임기 종료 후에는 전부 다 반환하면 되는 거다.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절대로 그런 걸 사적인 비용에 특활비를 지불한 적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특활비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 식으로 맞서고 있고요. 이제 뉴스에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비공개로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이슈, 검수완박 이런 쪽으로 이제 큰 주제가
바뀐 걸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제 일어났었죠. 그래서 작년에 고위공직자들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재산이 늘었다. 3월 30일 날 공직자윤리위에 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작년에 공직자 재산이 얼마 늘었는지 다 신고를 하겠죠. 그죠? 약 한 2,000명 고위공직자가 우리나라에 그 정도 되네요. 한 2,000명, 1,978명. 그래서 그들의 이제 신고재산 평균을 보니까 한 16억 정도, 16억. 그리고 1억 6천만 원 정도 작년에 증가했고요. 53%는 10억 이상, 10억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10억을 훨씬 넘으시는 분들도 많고 반반인 거죠. 그래서 10억 이상이 한 53%, 그리고 한 83%가 재산이 늘었다.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주요 고위공직자 두 분을 가져왔어요. 문 대통령은 자 22억 정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1,400만 원 증가했고요. 1억 1,400만 원이니까 평균보다는 덜 증가했네요. 평균이 1억 6천이니까 평균보다는 5천만 원 덜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신 분이 여가부 장관입니다. 정령의 여가부 장관. 한 45억 6천만 원. 작년에 한 5억 정도 증가했네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재산 공개 대상자냐 조금 궁금할 수 있죠. 한 2,000명이 되는데 그 2,000명이 누굴까요? 누구죠? 자, 우선 공개 대상자들 좀 보니까요. 자, 1급 이상. 1급 이상. 뭐 국장 이런 1급 이상. 그리고 단체장들. 그죠? 행정부에서 관할하는 단체장. 그래서 뭐 청장, 그죠? 국세청장. 뭐 이런 장들. 그리고 지자체장. 그렇죠? 뭐 시장. 그죠? 군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의원. 기초자치단체는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의원. 기초의원도 있네요. 기초의원. 광역 중에 기초의원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 그러니까 그 다음 국회의원, 법관, 법원 소속 공개 대상자. 그러니까 판사 중에 좀 높은 부장 이상 되는 판사들이겠죠. 법관은 다 해야 되네요. 법관은 다 해야 되고 행정 쪽, 법원 행정처 이렇게 이런 부서에 속한 게 법원 소속 공개 대상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법 관련돼서 헌법재판소 쪽에 소장 재판관 그리고 선관위까지도 있네요. 선관위. 그래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런 법 쪽 관련된 분과 투표 관련된 분 그리고 이제 의회 쪽 사법 그리고 뭐 선거, 의회,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각 장들이 주요 공개 대상자네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2,000분 정도 있다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 행정 파트는 3개의 소재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는 경제 산업 분야예요. 자, 경제산업 분야가 이번 5월 달에 좀 소재가 많죠. 10개 정도를 과제하는데 그 중에 한 2-3개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제산업 분야입니다. 소액주주 반란에 SM 엔터테인먼트의 감사가 바뀌었습니다. 자, 소액주주의 힘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성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감사까지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자, 이수만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투표권을 실시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3월 31일 날 SM 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반란. 감사 선임에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꺾고 승리했다. 아, 이게 쉽지 않죠. 소액주주가 어떻게 대주주를 꺾습니까? 소액주주는 모래알이라서 힘이 잘 모아지지도 않는데. 그죠? 자, 그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가 여기에 있는 최대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에 일감 몰아주면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주주와 회사 가치를 훼손시켰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인 회사한테 일감을 몰아줬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도 뭐 제대로 못했겠죠.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일감 몰아줄 때 애초에 이제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 뭐 5억짜리 프로젝트를 뭐 10억, 20억에 줘버리면 이제 손실까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뭐 과다하게 비용이 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를 훼손시켰다라는 게 소액주주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주총 결국 이제 감사 선임, 이사 선임 하려면은 주총에서 이제 표대결을 해야겠죠. 이 표대결에서 결국 소액주주가 이겼습니다. 소액주주와 같은 편이 외국인 투자자였는데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주주가 이제 판세를 뒤바꾼 거죠. 그러면서 SM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자신들이 세운 감사, 사내 사회이사 후보를 모두 걷어들이면서 표대결마저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방관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총과 이사회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액션을 취하는 것을 주주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주주행동주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 차익에만 주력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경영에 직접 개입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주총과 이사회에 자신의 의견에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주행동주의 시대의 개막이다. 배경.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동학개미 2020년 동학개미의 반란, 뭐 동학개미가 우리나라 시장을 주식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 주도하게 되었다. 그 동안은 이제 개미라고 하면 항상 이제 기관과 외국인에 치여서 수익도 못 보고 항상 손실만 보던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들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해졌다라는 거죠. 이 동학개미 운동을 기점으로 개인 투자자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 투자자의 힘이 증가했는데 어느 정도 많아졌냐? 지금 한 1,300, 1,400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 2020년 대비 현재 51%, 2020년부터 이제 동학개미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 대비 지금 거의 한 2년 만에 이제 계산 시점으로 보면 한 1년 반 만에 51%나 증가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가하고 앞으로 뭐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렇게 뭐 선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도 이제 이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자, 주주행동주의 이런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시장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대주주 기업의 오너들의 입김이 컸었고 그들의 이제 발언 주장대로 많이 주총이 흘러왔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뀌게 된 몇 개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제도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큰 바람으로 ESG 열풍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ESG. 이게 뭐냐? 기업이 재무적인 어떤 숫자와 관련된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것만 중시할 게 아니라 비재무적인
environment, 환경. 앞으로 환경 관련된 것도 중시해야 된다. social,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governance. governance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 지배권을 이제 뭐 이양하거나 이런 거. 기업 지배 구조 조정. 그죠? 오너 중심의 지배 구조에서 좀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된다. 요게 이제 2021년부터 뭐 주요 이슈긴 했는데 어떤 그런 바람 속에서 우리나라 소액 주주들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주주를 위한 정책들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3% 룰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컸죠? 이 두 개. 하나 알아두세요. 3% 룰은 뭐냐면은, 자, 주총에서 감사라는 사람은 상당히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일어났던 어떤 재무적인, 비재무적인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거다, 안 된 거다.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감사 선임할 때 대주주가 원하는 감사 선임이면은 감사 그냥 유명무실하겠죠. 그래서 감사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행사할 수 있게. 대주주가 만약에 자, 이 SM 엔터 같은 경우도 이수만 대주주가 지분이 한 18%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결권이 18%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 선임할 때는 최대 3%까지밖에 행사를 못 합니다. 18% 중에 15%는 의결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회사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할, 비판을 해야 할 감사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은 3%밖에 안 된다. 이게 3% 룰이에요.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것도 좀 중요하죠. 누구에 대한 얘기냐?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은요, 크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국민연금, 그리고 펀드 매니저. 이들은 소유의 주체는 이들이 이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펀딩 소유의 주체는 우리 국민들이에요. 국민, 개인. 근데 그들을 대신해서 운용을 해주죠. 운용을 해주고 운용에 대한 여기 이제 각 기업에 주셨을 때 이제 기업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진짜 주인인 국민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총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뭐 대주주들이 내세운 그런 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든지 아니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는 스튜어드란 말이 집사예요. 개인 집사. 너네가 주인이 국민과 개인이면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과 개인을 위해서 집사의 역할을 똑바로 해라. 제대로 그 주총에서 국민과 개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대부분 소액주주겠죠. 소액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건 반대해라. 라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주행동주의에 이제 큰 변화를 가져왔던 사안들이고, 이번에 이제 또 한 번 소액주주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3월 수출 역대 최대로 635달러가 나왔습니다. 수출은 월별로 봤을 때 지금 역대 최대예요.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무역수지는요. 무역수지란 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죠. 수출액의 수입을 뺐더니 이거는 1.4억 달러 적자가 났네요. 자, 635억 달러죠. 보겠습니다. 자, 3월 수출도 역대 월 수출액 중에 최대였다. 지금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우리나라 제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이쪽 제조업들이 상당히 이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 핵심은 이제 뭐 IT겠죠. 그죠? IT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이
상당히 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런 디지털 전환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월 수출액 또 사상 최대다. 제가 시사상식 할 때마다 계속 최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수입이 더 증가했습니다. 수출액보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수출 증가의 배경을 보면은 자, IT, 석화, 철강 쪽에 상당히 수출이 호조가 있었고, 다만 떨어진 쪽도 있었어요. 반도체는 한 10여 % 정도 이제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수출 3대장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거 뭡니까? IT 1등, 2등은 보통 석화, 석유화학, 정유까지 보통 포함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가 자동차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외에 이제 네 번째 뭐 철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세 개가 보통 3대장인데 요 두 개는 크게 증가했고 자동차만 조금 감소했는데 그 내용 한번 보면요. 자, IT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코로나 이후 빠른 디지털 전환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이제 2년 만에 엄청나게 디지털이 발달을 했죠. 보통 한 5년, 10년 갈 거를 지금 2년 만에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된 산업은 성장을 했겠죠. 서버도 많이 확산됐고, 그리고 뭐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거 많이 안 쓸 줄 알았는데 재테크만 하면서 그런 걸 더 많이 사게 됐고, 디스플레이 산업 상당히 또 발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반도체들도 많이 성장을 했죠. 그 다음 석유화학 쪽도 점차 이제 소비 심리가 개선되죠. 작년 대비 항상 이제 작년 대비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 대비 소비 심리가 훨씬 더 많이 개선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리두기도 폐지되고 하니까 보복 소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물건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쪽도 최고치 경신했고요. 철강 쪽도 점차적으로 수출 개선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파트는 차량용 반도체 지금 수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은 늘어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크게 이제 마진이 높지가 않고 있다 보니까 IT 쪽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외의 반도체를 더 많이 팔고 그쪽 분야의 어떤 라인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생산 라인이 적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정도만 생산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차 교체 수요, 특히 전기차로의 교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 라인이 다 포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량용 반도체의 생산도 많이 밀려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전쟁 때문에 수급난까지, 수송까지, 운송까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상하이는 봉쇄까지 했죠. 그리고 일본 지진도 있었죠. 운송의 문제까지 발생해서 자동차 분야는 오히려 수출이 줄었다. 자, 무역수지 적자 배경을 보면은요. 자,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했다. 그래서 수출은 잘 됐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입액이 왜 더 초과하고 있냐?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재하고 중간재를 수입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품목 중에 석유화학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원유가 나는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석유화학을 수출하냐?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 중간재를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이걸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얹어서 수출하는 거죠. 이런 산업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우리가 이걸 수입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판매가보다 이게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수급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원자재 대국들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유, 천연가스, 그 외에 뭐 원자재들. 그래서 공급망 차질.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 폭등 상당히 컸습니다. 어느 정도로 컸냐? 3월 전체 에너지 수입액이요. 전년 대비 210%나 증가했어요.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2%, LNG는 200%, 석탄은 441%. 그래서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 우리 고칠 수는 없겠지만 이 원자재, 중간재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이 산업, 제조 산업들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다른 또 산업들도 만들어 나가야지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의 문제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산업, 게임,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경제산업 2개의 소재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제산업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